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다들 건강하게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26년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이 되고 2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모두가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평소보다 운전을 많이 하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또 주유소도 자주 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값 많이 올랐네, 싸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최근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휘발유 가격 괜찮다 아니면 비싸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저는 한 몇 년 전에는 명절 되면 다들 이제 주유소 줄 안 서고 충전소에 줄 설 것 같았는데 여전히 주유소에 줄을 많이 섭니다. 생각보다 석유라는 화석에너지가 오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휘발유차, 디젤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석유라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100년 넘은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마침 이런 궁금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와서 오늘 한번 저자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석유 제국의 미래 저자이신 이제 최주용 차장님이십니다. 석유공사에서 이 책을 쓰셨으니까 덕업일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예. 석유공사하고 데이터 센터, 스마트 데이터 센터하고 뭔가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석유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유 제품, 원유 수급 통계 같은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통계 자료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이 오피넷이라고 해서 전국 주유소 정보도 오피넷이 석유공사에서 그 오피넷을 통해서 이 휘발유 가격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동해바다에서 석유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피넷 운영까지가 다 석유공사의 커버리지다. 예. 자관 차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석유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이제 펴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하시도 바쁠 텐데 현업하시도 바쁠 텐데 두꺼운 책을 또 만들어내시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을 내시는 근본적인 본인의 생각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책을 쓰겠다는 결심은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라는 자원이 여전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을 많이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어떤 사회적 고민이랄까요, 대중적 관심이 좀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석유 가격 고민하는 건 휘발유 가격이 2,000 넘었을 때, 뭐 이럴 사실 때죠. 그거 이상으로 어떤 이 석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이 AI 시대를 맞아서 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또 특히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석유와 가스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석유라는 자원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자원입니다. 정치적 자원이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좌우하는 면이 굉장히 크고 뭐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그 어떤 역학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너지인데 뭐 단적으로 미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반대로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렇죠. 예, 이 역학 차이가 이 차이가 어떤 두 나라의 관계를 좌우하는 어떤 요인이고 중국 같은 경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1대1로 정책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그리고 또 뭐 남미에 가서 이제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뭐 베네수엘라에 가서 투자나 차관을 제공하고 또 이 석유 사업권을 따오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을 견제하는 게 또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석유에 대한 이해가 어떤 오늘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흥미롭게 또 오늘날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책을 쓰시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지금 우리 다 화석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고 석유가 중요해. 이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전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전 세계가 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뭐 탄소 감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026년 현 시점에서 굳이 어떻게 보면 석유라는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전이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26년이라는 시점에도 타당성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이나 어떤 탄소 감축이 어떤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감축이라는 문제도 사실
오늘의 에너지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출발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 출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올바른 설계나 방향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감축이라는 문제도 지금의 주종 에너지인 석유를 얼만큼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오늘날 석유나 가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지 어떤 새로운 에너지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이걸 네. 줄일 거는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네.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네. 결국 모든 일은 메타인지 현실 네. 인식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이제 펴내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이 책을 서점에서 이제 고르는 분 모든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사항은 그걸 것 같아요. 석유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이렇게 나올까? 석유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20, 30년 후에도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석유가 없어져. 저 어릴 때 그런 공포물 SF 영화들 되게 많았는데 석유가 없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이제는 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이제 걱정이 되는 시대가 또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석유 수요, 전 세계적인 석유 수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까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보다 숫자로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석유 수요는 2000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 예, 우상향했고 2010 그러니까 최근 10년 2014년부터 2024년 뭐 2025년을 넣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1%씩 석유 수요는 증가해 왔습니다. 1%씩. 예,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석유 수요가 감소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석유 수요는 계속 우상향해 왔고 네. 그러면 이 우상향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매년 이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이 플래그십 레포트를 냅니다. IEA죠. 이 IEA에서 내는데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은 CPS 시나리오에서 현행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석유 수요가 피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예. 매주얼 가게 되면은 네. 2050년이 돼도 계속 그 이후로도 예.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런 수요 피크가 없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각국이 내세운 어떤 탄소 감축 공약이라든지 NDC라든지 이런 걸 다 이행한다는 가정하에서도 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 스태트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까지는 수요 피크가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이 석유 같은 경우 0.4%, 네. 가스 같은 경우에는 12.2% 가량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도 계속 늘어난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 석유나 근데 가스도 포함해서 이 자원이 우리 사회나 우리 경제 현실에서 뭐 급격히 사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은 평생 석유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예.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냉철하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하게 아니면 뭐 좋아하고 나쁘고 하고 예.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예. 결국 이제 이 석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휘발유나 이제 운송 수단의 에너지로서 이제 석유 자원을 이제 접할 때가 이제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화학이라는 어떤 대규모 산업의 또 원료잖아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석유화학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대체 불가능해. 그러면 석유 수요는 일부는 계속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휘발유로 대표되는 이제 운송 수요는 전기차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석유의 가치는 그냥 미래에 가면은 결국은 석유화학의 원료로서 정도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 석유 수요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전기차 수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석유 화학용 원료는 그러니까 합성 수지나 합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도구를 쓰고 옷을 입고 하는 한 계속 뭐 수요가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유 화학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막 관련 카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뭐 공급 과잉 상태도 오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운송용 수요에서도 사실은 뭐 항공기나 선박용 연료는 사실 대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프도 있고 뭐 수소도 네. 있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 비율이 미미하고 또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뭐 이 새로운 대체 연료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전기차가 2008년에 나왔는 테슬라가 로스터를 출시한 게 2008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8년 동안 뭐 그렇게 전기차가 뭐 이 기존 내연기관차를 압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내용 연수를 고려할 때 선박이나 비행기의 연료 교체도 굉장히 늦어질 것이, 그러니까 진행이 돼도 상당히 늦은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오로지 전기차만 네. 그 석유수요를 줄일 수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6% 비율입니다. 네네. 그리고 설령 이 5에서 6%의 비율이 어느 순간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석유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입니다. 25% 정도.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이 석유 제품별로 이제 수요를 나타낸 표인데 네네. 전체 석유 수요가 최근에 한 1억 배를 남짓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억 배를 남짓인데 그 중에서 이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00만 배럴 정도로 2,700만, 2,600만 배럴 정도로 네네. 전체 석유 수요의 26%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전기차가 모든 승용차가 전기차로 가정이 돼도 나머지 74%의 석유 수요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 중차량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다른 운송 수단에서의 어떤 계속적인 석유 사용은 이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한국은 더 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전체 석유 수요 중에 휘발유 수요가 9.9%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납사 수요가 많고 납사를 통해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석유화학 들어가는 게 절반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전기차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10분의 1밖에 석유 수요를 줄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아, 의외로 휘발유 비중이 낮군요. 예, 우리나라는 더욱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한 5, 6% 정도 수준이고 네. 잘 기대해봐도 이제 조만간 한 10% 정도 수준 뭐 이 정도를 이제 기대해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가 급격하게 또 이 배터리 전기차 EV로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 뭐 그래서 동네가 조용해졌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실 자료를 찾다 보면 이제 중국은 승용차는 전기차, 그다음에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점점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가속화한단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인 중국이 최소한 운송 부분에서는 이 석유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이게 그렇게 차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약간 또 회의감이 드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오늘날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오늘날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전기차 판매에 가장 앞서 있고 비중으로도 가장 높은데, 근데 이제 전기차의 향후 전망을 예측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지만은 사실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이 전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정치와 전기차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에서 이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전기차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석유 수요를 줄임으로써 미국이 통제하는 석유 공급망에서 조금 부담을 빠져나온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가장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석유를 전량 석유를 70% 이상 수입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석유수를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을 앞장서면서 중국의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는 배터리 소재나 아니면 관련 광물로 이 공급망의 어떤 산업의 축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우위를 갖기 전까지는 계속 견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정부 2기에서도 이 자동차 기업들이 약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주춤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중국은 급속하게 전환을 계속하지만 그건 중국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네.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국가들은 또 중국하고 상황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하나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석유라는 자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이제 석유 그러면 중동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석유 자원은 뭐 광물 자원보다는 좀 덜하지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 매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국제 정치의 긴장과 갈등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해봤는데 사실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했다. 쉐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중국 역시 이제 어떻든 급속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다 정도까지는 이제 맞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중동이라는 지역이 석유라는 것을 놓고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석유와 관련돼 있는 상황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재생에너지도 부각되고 다른 지역에서의 또 석유 자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정치에서의 석유의 중요성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생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 동의 안 하세요? 예,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 커졌다. 예, 왜냐하면은 여전히 어떤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은 그 금액이 자본이 오가는 것이 이 석유와 석유 제품이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수요의 하나의 큰 축이 이제 원유 거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그 석유가 국제 정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오늘날 그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가장 강하게 제재하거나 타격하는 방법은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고 석유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지금 겁니다. 쿠바가 예, 겪고 예.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모습이죠.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옛날 1940년대부터 그랬는데 뭐 단적인 예로 1940년대에 그 당시 세계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었죠. 예. 미국이 석유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나라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도 석유의 한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뭐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뭐 중국을 침공하고 하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석유 금수 조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석유 금수 조치 이후에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석유를 통해서 상대를 제재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오일 쇼크도 그랬었고 지금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는 사실 이 석유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고 가령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이 막강한 제조업도 석유 공급이 끊기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군사력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아직도 유효하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대만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대만 앞쪽으로 원유와 가스가 운송되기 때문이고 원유 가스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다 뭐 그쪽을 향해 다니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건 2001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 시대에 네. 이제 백악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석유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어떤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중동 산유국에 의지할 것이다. 특히 중동은 미국의 사활적인 그러니까 바이털 인터레스트가 걸린 곳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우디는 중요한 곳이다. 사우디는 석유 공급의 핵심 축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같은 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또 NSS가 나왔죠.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전책이 나왔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이 중동이 A, B, C 네 카테고리는 D로 밀립니다. D로 밀리는 그 이유도 간명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지금은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순위를 밀렸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서 중동이 후순위에 밀렸는데 그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그 파견해서 이란을 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그럼 왜 그런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원유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견제인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자관 이란, 남의 약점을 공략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중국의 중요한 석유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석유 공급망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아직도 전략적 가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석유는 아직도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예, 결정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최근에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력 수요, 개도국에서는 에어컨 때문에, 선진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는 이제 AI 때문에 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크 타임 때만 잠깐씩 가동되던 이제 석유화력 발전소 이제 치워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평시에 100% 가동률을 막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이제 전력 생산용 이제 유류 소비 이게 이제 막 데이터가 잡히고 막 그러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GDP 규모가 커져더라도 이 전력 수요는 커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전력 수요는 계속 정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2023년부터 매년 전력 수요가 2에서 3%씩 맞습니다. 연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발전소도 새로 지어야 되고 전력망도 새로 늘려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떤 AI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가장 앞서 있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든지 다 동원할 것이다. 예, 그럼 원전이든 뭐 석탄이든 작년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지어 이 석탄 발전을 증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력, 가스, 석탄 다 돌리겠다는 것이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자관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하겠다. 예, 뭐 태양광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전력 문제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가장 빠르게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뭐야라는 거에 대해 집중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란 것까지 더하면 이제 천연가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한 70%씩 급등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 뭐 넓게 보면은 다 석유 제국에 포함되는 또 이 친척 같은 존재가 이제 천연가스인데. 사장님 보시기에 천연가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석유는 아까 연 1%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서 천연가스는 더 그거보다 높게 증가를 하는데 예. 비슷한가요? 앞으로도? 맞습니다. 그 천연가스는 석유가 1% 증가하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 연간 2% 약간 그 퍼센테이지로 두 배씩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천연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예, 석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최근 10년 동안의 중국과 미국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네. 탄소 배출량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 10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반면 이 최근 10년 동안 미국은 트럼프 정부 1기를 거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쳤거든요. 석유가스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석유가스 생산을 늘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연간 1.8%씩 탄소 배출이 증가했고 미국은 연간 1%씩 탄소 배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셰일 혁명을 겪으면서 셰일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석탄 발전을 많이 제고를 했죠. 그러니까 탄소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탄의 퇴출인데 미국은 이제 그걸 해낸 것이죠. 표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까만색이 석탄이죠. 예, 까만색이 석탄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현재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군요. 보면은 반토막이 났고 대신 천연가스가 전력의 발전량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주 전력 발전원이 됐죠. 그 천연가스의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 가장 큰 난관은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송배전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송배전 인프라를 같이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젠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변경을 하면은 기존 부지도 재활용할 수 있고 기존 송배전 인프라도 재활용할 수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 표를 보시면은 2011년 이후에 셰일 혁명 이후에 약 10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천연가스 발전소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에너지원만 딱 바꾸는 예,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 송배전 인프라는 그대로 그대로 두고. 거의 뭐 손을 안 보고, 그러니까는 이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탄소 감축도 줄이고 또 이 전력 비용도 낮추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천연가스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 천연가스는 뭐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포함되는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쭉 네.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뭐 해가지고 계속 팔아 이 자식들아 이제 뭐 열심히 파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에너지 사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동료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네. 열정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투자를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라는 거 궁금증 하나. 네. 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지금 하루에 1,400만 배럴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을 뽑아내는 미국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더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금 수준에서 뭐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1,400만 배럴 예, 이상 늘어나기 힘들 것 같다. 같은데, 근데 그 이유는 뭐 유망유전이 많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실정에서는 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투자를 가담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석유 시장은 이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오펙의 감산입니다. 오펙이 얼마만큼 감산하느냐. 예,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이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 말은 오펙 플러스가 여전히 아직은 잉여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잉여 생산 능력, 유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가 구조적으로 크게 올라가기 힘들죠. 그런데 석유업계에서는 그럼 이 상황, 그러니까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약간 저투자 성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잉여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세일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시황에 맞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일주일이면 못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굳이 지금 저유가 때 생산을 하느니보다는 유가가 올라가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굳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00만 배럴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현재 배럴당 한 60, 70달러 정도 요 수준이 미국 석유 생산 기업한테는 딱 좋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예. 더 증산해서 낮출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고유가 시기에 또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지만 예. 석유는 계속되니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 정치 그리고 세계 경제와 관련돼서 이 세계 석유 제국의 미래 이 책을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석유를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은 이 화석연료라는 매장량이 제한돼 있는 에너지에서 그래도 보다 깨끗하고 더 풍족한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은 이제 석유공사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관련 업무도 하시면서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국가적으로 내세우는 NDC나 이런 목표 말고 그냥 현 시점에서 현업에서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한 3, 40년 후에는 정말 유의미한 확 변화가 생길 것인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40년 후까지를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의 변화나 어떤 에너지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한 향후 10년 이내에 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 가스 수요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나 AI 성장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나 이런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충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석유수요가 크게 줄어들 거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 비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값싼 이 석탄 발전을 포기하고 뭐 가스나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 상승이 있다면 그것이 대중적으로 수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어떤 대중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내 주머니에서 갑자기 비용이 부담이 돼 예. 그러면 이제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어떤 그게 예. 정책의 지지를 받을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향후 10년 이내에서 어떤 큰 변화가 큰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뭐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미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 자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석유 쓰고 뭐 천연가스 쓰고 사용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좀 늘어나고 대신 석탄만 조금 뭐 줄어드는 뭐 이런 예. 추세가 비슷하게 이어질 것 같다. 예.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본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전량 다 수입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과 관련돼서 주유 종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유가가 비싸면 다시 석탄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에너지 믹스를 되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냉정하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는 이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게 다 망가진 듯한 이제 생각도 사실 든단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차장님께서는 이제 석유라고 하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입장에서 이제 계신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이제 석유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어느 정도의 모양새와 어느 구성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 과제라면은 네. 그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예, 가령 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리 기후협약 2015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그래프인데 이 재생에너지가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약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게 시설 용량이 아니고 발전량이죠. 발전량입니다. 발전량이 약 80%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발전량이 그럼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탄소 배출량이 줄었는가 네. 보면은 탄소 배출량은 약 9%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단일 경로로 탄소를 감축한다는 생각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자체도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소량이나마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2.6%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만 따지면 한 30%가 되는데 네. 에너지 전반이 전체로 보면은 아직까지 10%대 수준이다. 12.6%거든요. 그러면 고민해야 될 것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나머지 12.6%를 제외한 87.4% 내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87.4%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발전량의 거의 70%를 감당합니다. 반면 프랑스와 인접한 이탈리아는 원자력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없나요? 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가스 발전으로 40% 정도를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이나 노르웨이는 수력으로 거의 예. 80% 뭐 60% 이상의 전력을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는 석탄으로 60% 예. 이상 70% 가까운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영국은 북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해상 풍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반면 또 미국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고 있고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이상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석탄이라고 하는 자원은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적인 뭐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석탄은 줄여가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연료에 대해서는 나머지 믹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 에너지원이 독주할 환경이 아니다. 독주할 환경이 아니고 네. 여러 에너지원 원자력이든 재생이든 뭐 가스든 간에 골고루 토탈 에너지 플레이어로서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예, 그 모든 부분의 에너지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발전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기존의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율이 발전량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가스의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나눠봤습니다만 석유라는 이 에너지원은 여전히 중요성이 있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있을 테니까 잘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이 석유와 연관되는 복잡한 세계 경제, 국제 정치를 이제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차장님께서 새로 써주신 석유 제국의 미래를 열심히 읽어보는 거 이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석유를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석유라는 자원이 그 우리나라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해 2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 그러니까 석유, 가스,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데 한 해 우리나라가 200조 원을 씁니다. 그만큼 2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GDP 한 8%에 차지하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석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뭐 경제나 그리고 또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의도나 석유에 대한 입장 같은 걸 주의 깊게 본다면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나 어떤 경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휘발유 가격만 이제 눈여겨 이제 맨날 보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석유 때문인가 가스 때문인가 이 친구하고는 관련이 없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 세상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보면.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차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큰 이제 하나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책을 한 권 내주셨는데 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책을 한 권 쓰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다음에 또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저는 이 책을 꾸준히 한번 에너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책은 뭐 몇 년 단위로 한 권씩 써볼 생각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에너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네. 국가적으로나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꾸준히 뭐 공부하면서 틈틈이 한번 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황금의 샘 같은 이제 그런 대작이 한번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차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석유 제국의 미래, 우리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함께할 석유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화석 에너지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많은 것이 바뀔 거야라고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고 가는 길에서 우리가 주유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텐데 단지 휘발유 가격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 그리고 석유 자원과 관련돼서 보다 폭넓은 시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석유 제국의 미래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